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스마트폰 다 똑같이 생겼죠? 검은 유리판에 네모난 화면, 버튼 하나 없는 이 반질반질한 물건. 그런데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핸드폰이 가로로 돌아가고 뚜껑을 옆으로 밀어 올리고 화면이 빙글빙글 회전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핸드폰에 TV를 넣었고 어떤 회사는 면도날보다 얇은 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단 하나의 제품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2000년대 핸드폰 전쟁의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역사를 파헤칩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이동통신 가입자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2G CDMA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핸드폰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고 드디어 핸드폰은 부자들의 물건이 아닌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핸드폰이 대중화되자 이제 기능만으론 부족해진 겁니다. 소비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더 특별할 수 없나요? 그 질문 하나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시장의 구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삼성 애니콜, LG 사이언, 그리고 스카이, 펜테겐 큐리텔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고 거기에 미국의 모토로라, 핀란드의 노키아까지 시장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구 전쟁이었죠. 그러면 이 전쟁에서 각 브랜드들은 어떤 무기를 꺼내들었을까요? 2001년 세계 1위 핸드폰 제조사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바로 핀란드의 노키아입니다. 당시 노키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던 거인이었고 2007년에는 노키아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핀란드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의 60%를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핀란드 경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노키아가 2001년 한국에 진출해 2002년까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한국은 CDMA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노키아 입장에서는 한국 하나를 위해 CDMA 단말기를 별도로 개발할 이유가 없었죠. 결국 국내 하청업체에 제조를 맡겼는데 제품 품질도 AS도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삼성, LG의 벽을 넘지 못한 노키아는 결국 2003년 조용히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세계 1위가 한국에서 2년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노키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기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노키아 1100. 2003년 출시돼 약 2억 5천만 대가 팔린 이 제품은 화면도 흑백이고 카메라도 없는 기본 중의 기본폰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린 전자기기 중 하나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고급화 경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가장 단순한 것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아이러니, 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노키아가 떠난 자리, 이제 한국 기업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삼성 애니콜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브랜드 탄생 10주년이었던 2004년, 삼성전자는 그 전략이 결실을 맺는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해 3분기, 삼성은 시장 점유율 13.8%로 모토로라를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섭니다. 노키아, 삼성, 모토로라, 새로운 3강 구도가 형성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04년, 삼성은 가로 본능이라는 핸드폰을 출시합니다. 기존 폴더폰을 옆으로 돌리면 가로 화면이 되는 구조였는데 지금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엔 충격이었습니다. TV처럼 누워서 영상을 볼 수 있다? 폰을 돌린다고? 소비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또 2000년대 초반 스카이가 슬라이드 폰을 앞세워 엄청난 판매량을 올립니다. 위로 밀어 올리는 슬라이드 방식이 주는 새로움이 소비자들의 손을 끌었던 거죠. 그뿐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DMB 폰이 등장합니다. 핸드폰으로 TV를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MP3 폰, 디카폰, 3D 게임 폰, 블루투스 폰까지. 당시 핸드폰 시장은 마치 뭐든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자는 실험실 같았습니다. 벨소리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4화음이던 벨소리가 2005년에는 128화음까지 진화했습니다. 심지어 매년 화음이 배로 늘었죠. 모두가 더 많은 것을 더 화려하게 경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경쟁 속에서 정반대의 철학으로 세계를 뒤집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폰입니다. 2003년 12월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레이저폰은 이름 그대로 면도날처럼 얇은 폰을 만들겠다는 목표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폴더폰들이 하나같이 두껍던 시절,
레이저는 알루미늄 바디와 메탈 웨이퍼로 제작된 초슬림 키패드로 시장을 충격줬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폰에는 한국과 관련된 반전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삼영테크놀로지가 기존 키패드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얇은 혁신적인 키패드를 개발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에게 먼저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내구성 문제로요. 그 키패드를 받아들인 건 미국의 모토로라였고 결과는 전설이 됩니다. 레이저 V3는 전 세계에서 1억 3천만 대 이상이 팔리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폴더폰으로 이름을 새겼습니다. 모토로라는 이 제품 하나로 다시 세계 1위 브랜드 신화를 썼고 돌체가바나와 한정판 컬래버레이션까지 진행하며 핸드폰을 패션 아이템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벌인 기술이 미국 회사를 세계 정상에 올린 겁니다. 삼영테크놀로지는 레이저폰의 성공으로 급성장해 2006년 은탑 산업 훈장까지 받았지만 아이폰 등장 이후 모토로라가 몰락하면서 함께 무너져 2013년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이저폰의 단점도 있었습니다. 카메라 화소가 낮았고 얇은 키패드는 약한 충격에도 쉽게 고장났습니다. 완벽한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디자인 하나만으로 세계를 제패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소비자 심리의 진짜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2007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무대 위에서 아이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버튼이 없었습니다. 화면 하나뿐인 유리판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사용할 것이다. 그 순간 레이저폰도 DMB폰도 가로 본능도 슬라이드폰도 모두 구시대의 유물이 됐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를 특히 극적으로 경험했습니다. 2011년 3월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는데 불과 2년 만인 2013년 초에 70%를 돌파했습니다. 2-3년 만에 시장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같은 과정에 7-8년이 걸렸다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환 속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랐습니다. 그 전환의 속도 속에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사라졌습니다. 노키아는 2013년 휴대폰 산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했고 모토로라는 2012년 구글에 팔렸다가 2014년엔 레노버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블랙베리는 2016년 스마트폰 자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펜텍 역시 스카이로 존재감을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2017년 스마트폰 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 모든 경쟁이 끝난 자리에 삼성과 애플 두 회사만 남았습니다. 되돌아보면 2000년대 핸드폰 전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로로 돌아가는 화면, TV를 볼 수 있는 폰, 그 실험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에서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노키아는 튼튼함과 저렴함으로 답을 찾으려 했고 모토로라는 디자인으로, 삼성은 기능으로 답을 쓰려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그 모든 답을 지우고 단순함으로 새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세계 1위도, 노련한 강자도, 화려한 혁신도 결국 시장의 변화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비슷하게 생긴 유리판을 손에 쥐고 있는 건 그 긴 전쟁이 낳은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최선인지 아니면 다시 누군가 판을 뒤집을지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지켜봐야 할 이야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시절 핸드폰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지금 다시 그 다양한 폼팩터들이 부활한다면 써보고 싶으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